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험에 대해 정성껏 알려드리는 보험 전문가 정신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원 보험답게 M금융의 최미경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송대웅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간편보험입니다. 정신우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 유병자 보험이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 간편보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중에 내가 기왕력이나 병원력이 있는데 보험 가입이 될까 하셨던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내용들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경우 성인 주요 만성 질환들이 많이들 가지고 있는 질병들에 대해 나타낸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만성 질환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병장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님, 왜 이렇게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이 좀 서구화된 식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일면적으로 막 생활 습관이 좀 불규칙적으로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있지만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공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그 기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만큼 필수 의무인 검진인데요. 바쁜 일과 속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검진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직장은 일하는 구성원들이 건강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도 하고 업무 공간에 전염병이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직장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의료보험 가입자라면 2년에 1회 국민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입사 시에 채용검진이라고 해서 신체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에 예전과는 다르게 발견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만성질환이 생긴다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전체적으로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나이와 관계없이 올라가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도 이제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가입의 폭을 늘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과거 고혈압과 당뇨 같은 질병뿐만 아니라 이외 병원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는 건강체 상품과 비슷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가입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자님, 유병자 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병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님, 혹시 보이시는 화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보험 가입 시에 필요한 요 알릴 의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보험 가입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겪어보셨을 건강체 상품 알릴 의무 사항입니다. 사회자님, 대부분의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전에 병력이 있는 경우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암이나 혈관 질환 같은 이런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흔하게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도 좀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보험 방송 하시다 보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만성질환인 성인 3대 질병이라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3대
질병을 줄여서 고고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고당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많죠. 그래서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355 간편보험을 알릴 의무사항입니다. 맨 앞에 3은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이고 맨 뒤에 5는 5년 이내에 암, 뇌, 심장, 혈관 질환 또는 폐질환 등 중증 질환 등을 묻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 5는 5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력을 묻는 기간인데 최근에는 3N5라고 해서 가운데 N을 묻는 기간을 다르게 하여 가입의 폭을 훨씬 넓혀졌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알릴 의무에 묻는 기간 중 가운데 기간이 달라진 것을 보이실 건데요. 1이 들어갈 경우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2가 들어갈 경우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3년, 4년, 5년도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로 묻는 기간을 달리하기에 입원 수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따라 N 기간 안에 입원 수술이 있다 하더라도 경증 수술이나 단기 입원의 경우 기간에 따라서는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수술을 하였지만 고지해야 하는 부분에 수술을 묻지 않기에 고지 의무가 없으므로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고지 의무 부분에 고지해야 하는 질병의 경우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기에 가입 전에 꼭 회사별로 가입 가능 조건과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사회자님 보기엔 간편보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병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 간편보험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고 추가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 먼저 말씀드리면 건강체 상품에 비해 할증이 다소 있다는 겁니다. 3N5 보험의 N에 따라 할증 요율이 다르며 전체적인 보험료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별로 건강체 기준에 110%에서 200%까지도 보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 또는 저해지 상품으로도 간편보험이 가입이 가능해서 할증이 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간편보험의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알릴 의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아 갖고 있던 과거 수술 진단력을 고지할 필요 없는 경우 건강체에서는 부담보 조건이 될 조건들이 간편보험에서도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체로 가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자궁에 문제 있어 자궁 난소 부담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반면에 간편보험으로 가입 시 고지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갖고 있던 질병력들이 시간이 지나 건강체 고지사항에도 고지 의무 기간이 지난다면 건강체 상품으로 변경도 가능하니 꼭 담당 설계사분과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할증이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겠지만 기존 보험에서는 부담보 조건이 될 수 있는 경우에도 간편보험으로 가입한다면은 부담보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또한 단의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지 의무 기간이 지나면 건강체로 다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는 이 유병자 상품들도 정말 다양해지고 좀 보장도 탄탄해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유병자 상품도 다양해지고 간편해졌는데 그런데 유병자 보험인 355 보험보다 더 저렴한 보험이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병자 보험 355보다 더 저렴하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31010 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3개월 내용은 똑같지만 가운데 5년에서 10년 입원 수술 세 번째 5년 6대 질병에서 10년 3대 진단비를 물어보며 초경증 유병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증 질환으로 투약이나 간단한 치료만 받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으로 최대 30% 정도 더 저렴하게 가입을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최근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으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거나 2번 수술력은 없지만 약을 복용 중이고 간단한 치료만 받고 있다. 세 번째, 현재 유병자 플랜을 알아보고 있다. 넷째, 가입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텐텐 보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간편보험에 대해서 정말 많은 내용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간편보험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면 이미 질병으로 아프셨던 분들이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면 가입이 불가하거나 정기간 부담무 등 그리고 과도하게 비싼 보험료 등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 가능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보험회사별로 유병장수 시대에 맞춰보다 보니 유리하게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간편보험에서도 표준체와 거의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하며 수술비와 보장폭이 넓은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 진단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난 약을 먹고 있으니 안 될 거야 하시지 마시고 꼭 설계사 분들과 상담을 나눠보시면서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상황에 따라 고려해서 필요한 보장 내역 등을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건강보험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신우 전문가님께서 오늘 간편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험이 소비자분들께도 유리하게 변경되고 있는 만큼 이제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유리한 보험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간병보험입니다.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최미경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소개할 보험은 나와 가족, 자녀를 위한 보험, 간병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간병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가입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MC님, 사람들은 왜 간병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나중에 노후가 돼서 좀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 내가 몸이 아프게 된다면 누군가 나를 간병해 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아팠을 때 가족들이 과연 나를 간병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해주셨는데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노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노후가 걱정이 되어서라는 말은 사실 간병보험의 필요성 중 절반만 해당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 40대 사이에는 경제활동도 활발하고 아직 몸이 건강할 때니까 아무래도 노후에 대한 걱정이 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젊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간병보험을 단순히 노년층을 위한 노후 대비 보험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입니다. 젊다고 해서 중증 질환에 걸리지 않거나 중증 상해를 당할 확률이 없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병보험이 노년층만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 나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좀 우리가 젊은 나이에 있어서도 다른 관점으로 이 보험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간병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은 결국 간병인을 써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하자는 보험입니다. 그 말은 이 보험을 준비할 때는 단순한 노후 대비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상의 이상 징후가 보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가입 후 혜택을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셈이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가입을 하시면 장기적으로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이 간병보험이 필요한지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중증 질환이나 아니면 중증 상해로 입원을 좀 오래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간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간편보험으로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간병에 대한 부분을 막 얘기하셨는데 사실 가족 간의 간병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느낀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직장 문제, 경제 문제, 먼 지역에서 와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픈 부모를 두고 간병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배우자, 가족, 자녀는 간병인이 아닙니다. 이 그래프는 좀 자극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겠으나 가족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다는 비중이 무려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간병이라는 행위 자체가 가족 간에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에 전문 간병인을 쓰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기 입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입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간병보험이 없어서 내가 간병인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가족한테도 정말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아파서 내가 간병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슬픈 얘기지만 간병을 받으시는 분이 돌아가시거나 간병이 필요 없어질 정도로 건강해지셔야만 끝나는 긴 전쟁과도 같습니다.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은 아니 간병인을 쓰는데 비용이 대체 얼마나 들어가길래 보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C님 혹시 간병인을 쓰는데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최저시급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하루 일당 10만 원 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간병인 일당에 환자의 성별, 상태, 업무의 강도나 시간에 의해서도 다르기는 합니다만 2022년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보통 하루 13만 원 정도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름만 입원을 해도 입원 비용, 치료 비용 등을 다 제외하고도 간병인 사용으로만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특히 간병인은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온전히 환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건비가 계속해서 물가 상승에 맞춰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간병인을 쓰는데 비용도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60대 부부가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와 중증 환자 간병으로 인해 들어가는 평균 간병비와는 괴리가 커도 너무 큽니다. 네, 일당 기준으로는 하루에 13만 원 정도를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보름 기준으로는 200만 원 정도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비로는 처리가 불가능해서 모두 본인 부담이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자신도 그렇고 제 부모님한테도 좀 이렇게 간병보험으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또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간병보험엔 좀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간병보험의 역사는 사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간병보험은 간병인 지원 일당보험과 간병인 사용 일당보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보장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병인 지원 일당보험은 간병인, 즉 사람을 보내주는 보험입니다. 두 번째로 간병인 사용 일당보험은 간병인을 쓰는데 필요한 사용비, 즉 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두 보험 모두 공통점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집에서 간병을 필요로 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장이 되지 않으시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간병보험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간병인 지원 일당,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보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간병인을 사용하는 데 드는 이 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보험이 이름도 좀 비슷하고 종류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안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보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주관이 담긴 각 보험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말씀드릴 테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병인을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후 간병인 사용을 원하기 48시간 이전에 보험사에 신청을 하면 간병인은 알아서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간병인 사용 절차 때문에 절차 부분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간병인을 보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한다고 해서 가입자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면책 감액 기간이 없이 바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번엔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보내주기 때문에 사실상 입원 후 이 일간은 간병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입원 기간이 짧다면 이 48시간의 기간은 효율성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을 알아서 보내주는 방식이다 보니 간병인이 어떤 분이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적으신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정말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챙겨줄지 그렇지 않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 국적의 간병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간병인을 부르고도 서로 간에 불편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단 보내준 간병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횟수 제한은 있으나 간병인 교체도 가능합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간병인을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요. 장점에는 간병인을 알아서 보내준다는 점이 편리성 면에서 장점이 되겠고요. 그 면책 기간이 없다는 점,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걱정이 덜어진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로 장점을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단점의 경우에는 갱신형만 존재해서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입원 후 48시간 이내에는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병인 선택의 폭이 좁다는 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간병인 지원 일당에 대해서 장단점을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번 주에 두어서 요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 일당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MC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장점과 단점을 인지하셔야 나의 상황과 성향에 맞춰 보험을 선택하기 더 쉬워집니다. 그럼 간병인 사용 일당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병인의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의 장점은 먼저 입원 후 간병인을 쓰는 순간부터 보장이 개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백이 아무래도 최소화될 수 있겠죠. 또한 마음에 드는 간병인을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정해진 가입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인데 보험사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약관을 참조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비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20년나 100세 만기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 기간 중 보장을 하는 개념입니다. 아무래도 보험료의 갱신이 없으니 장기적인 유지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어서는 분들은 새만기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7, 80대가 넘어서도 고정된 보장을 길게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화폐 가치와 미래의 화폐 가치는 다를 수 있고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가 상승하면 보험료를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추가적인 금액을 본인이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절차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불편하다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사용하는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보험인데요. 이 경우에는 장점이 간병인을 쓰는 순간부터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원하는 간병인을 선택 가능해서 선택하는 폭이 넓어진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만기형으로 가입이 가능해서 장기적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반면 단점도 존재하겠죠. 단점의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병인을 부르는 과정까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 두 가지의 좀 차이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과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에 대한 차이를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빨간색 네모안의 박스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의 구분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유무에 따라 보장의 차이가 있는데요. 간병인 지원보험은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대체 비용을 지급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외부 간병인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동 간병인을 쓰게 되는 경우 대체 비용으로 1만 원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사용 일당 보험은 가입 금액에 따라 보장받는 금액이 다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보험사가 가입 금액을 기준에 따라 보장이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대부분 많이 가입하시는 기준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입 금액을 15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간병인 사용 금액이 7만 원 미만으로 발생할 경우 7만 원을 지급하고 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는 하루 5만 원을 지급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7만 원을 지급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의 경우에는 간병인 혜택을 보지 않으면 입원 일당 10,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지급이 대체된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은 의료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 일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가도 계속 오르고 따라서 인건비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럼 사용 일당 보험은 가입을 하고도 나중에 또 내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은 인건비 걱정이 덜한데 사용 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은 미래에 인건비가 상승하거나 간병인 비용이 상승하면 가입자가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을 체증형이라는 형태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증형이란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5년마다 10%씩 가입 금액에 따라 정해진 약관 규정에 상승하는 구조를 가진 상품입니다. 즉 늘어나는 인건비 상승을 대비하자는 일종의 장치인 셈이죠. 기본형과 대비해서 보면 보험료가 더 높은 부분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시는 상품과 약관을 참조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기본형에서 이제 인건비가 상승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체증형을 가입하면 좋겠다고 오늘 조언 주셨고요. 그럼 전문가님,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간병을 받는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데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입원을 하게 되면 좀 제한 없이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180일까지 보장을 해주는 상품으로 가입을 했다면 입원 후 180일자가 되는 날부터는 보험사가 180일 동안 면책기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면책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장이 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80일째부터는 보장하는 상품이 최근에 나와 있으니 가입하는 시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록 면책 기간이 있지만 나중에 면책 기간까지 가게 될 정도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 경우에도 좀 본인 부담은 많이 발생해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남아 신체의 어느 일정 부분이 마비되거나 행동이 힘들게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재활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간병인 보험이 없다면 치료 전 기간에 이르는 간병인 비용 부담이 눈앞에 닥칠 것입니다.
네, 오늘 간편보험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을 좀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마지막으로 간병보험에 대해서 좀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질병과 상해는 확률의 차이지 젊다고 해서 비켜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경제 활동을 멈추고 치료 과정에 큰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이 많을 때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은 나 자신뿐 아니라 나의 가족, 자녀를 위해서도 꼭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인 간병보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칭찬보험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암치료비 보험입니다. 송대웅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저는 암치료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말씀 드리기에 앞서 MC님은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주변에서 요즘 암 진단을 받는 젊은 친구들도 좀 많아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미용실에서 원장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좀 놀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많이 발병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전체 암 환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건 숫자로는 좀 감이 안 오네요. 네, 그러실 겁니다. 주변에 암 환자가 많다고 느끼는 건 맞지만 얼마나 많은 암 환자가 있는지 통계 수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우리나라 암 환자 등록 수치입니다. 21년도 기준인데요. 이렇게 수치로 보면 많은지 적은지 전혀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들을 토대로 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검색에 활용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통계청에서 검색한 화면에 이어 전국 택시 운송사업 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택시 통계에서 검색한 화면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통계청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등록 암 환자 수가 27만여 명에 달하고 가장 최근 등록된 택시 차량 대수는 24만여 대에 달합니다. 전국 택시 차량 대수보다 암 환자로 등록된 환자 수가 3만 명이 더 많습니다. 놀라우시죠? 신규 등록 암 환자 수가 등록된 택시의 수량보다 더 많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대로변에서 우리 옆으로 택시가 한 대 지나가는 동안 암 환자는 한 명 이상 지나가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만큼 암은 흔한 질병입니다. 더 이상 암에 걸리면 사망한다는 말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암은 우리 일상에서 감기만큼이나 쉽게 볼 수 있는 생활질병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생존율도 따라서 높아졌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암 발병 후 5년 이상 생존율이 약 72%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치유력도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네, 암 환자 수가 통계적으로는 27만여 명, 그리고 차량 택시 대수는 24만여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암 환자 수가 택시보다 3만 명이 더 많다고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이렇게 수치로 짚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좀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암 진단을 받는 연령대는 더욱 낮아지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16년도부터 21년도까지 암 환자 발생 추이를 검색해보면 20대 암 환자가 5년 사이에 무려 26%나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생 연령은 낮아지고 발생 빈도는 높아진 암 환자 수. 이제 암은 불치병이라는 인식보다는 적절한 치료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암 치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건데요. MC님은 암 치료는 주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암 치료라고 하면 우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암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본 것 같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암 치료 과정을 보면 주로 암 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거 방법으로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엔 항암 치료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요 근래에는 표적 항암, 면역 항암 등 다양한 명칭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암 치료와 함께 방사선 치료도
암 치료에서는 필수적인 치료인데요.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등 명칭들도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렇듯 부작용 없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암 환자들에게는 중입자 치료가 기적의 치료, 꿈의 치료라고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수년 전에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그저 황홀하고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홀리듯이 봤었습니다. 저 치료법만 상용되면 더 이상 암으로 가족들을 잃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껏 부풀기도 했었죠. 이렇게 최신 정보들을 뉴스나 기타 정보 매체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과 함께 암보험만큼은 필수라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암보험에 있어서 진단비만큼은 든든히 그리고 넉넉히 준비하셔서 행여 있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회복에 전념하셔야 한다는 인식이 높으시죠. 그래서 암보험 준비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진단금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시면 암진단금만으로 암보험을 준비하신다면 분명한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허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금이 좀 충분히 있으면 치료 비용도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치료 기간 동안의 경제적 지출까지도 어느 정도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전문가님의 설명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허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MC님 말씀처럼 진단금은 암 치료비와 치료받는 동안 경제적 활동으로 중단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로 많이들 준비하시는데요. 이미 가입하셨거나 암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증권 혹시 가입 제안서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암진단금 옆에 분명 최초 1회한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즉 암진단금은 최초 진단 받으시 딱 한 번만 지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단비는 그 말 그대로 고작 한 번의 지급으로 끝나버리는 단발성 특약인 거죠. 하지만 암 진단은 치료 과정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한 번의 지급으로 끝나는 진단금으로 모든 게 과연 해결이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암이라는 질환은 언제든지 내 몸 상태에서 따라 재발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전이되기도 하고 계속암의 상태로 수년 혹은 10년 이상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암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번 찾아온 암은 쉽게 우리 몸에서 떠나지 않고 오랫도록 머물거나 혹은 여러 번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암보험은 준비하실 때는 진단비뿐만 아니라 다양해진 치료법들도 보장받을 수 있는 암치료보험을 준비하셔서 진단금과 치료비 특약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방법을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딱 한 번의 보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치료를 받고 또 안정기간을 지내기 위해서는 진단금과 함께 치료비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암 치료비는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 우선 암 치료 과정을 한번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서 암이라고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대체로 먼저 암 조직을 떼내어는 제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때 수술은 전통적인 수술 방법 외에 복강경 수술, 다빈치 수술,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복강경 수술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절개를 최대한 적게 하고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다 보니 출혈도 적고 회복 기간도 빠르고 게다가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수술보다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강경 수술도 의사가 직접 기구를 사용해서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집도 의사의 피로도, 손떨림, 시력 저하 등의 요인의 수술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단점마저도 극복한 다빈치 로봇 수술이 등장했는데요. 복부에 약 2.5cm의 작은 구멍으로 수술기구를 삽입하여 로봇팔이 의사를 대신해서 수술을 합니다. 게다가 확대된 영상으로 의사가 수술 부위를 확인함으로써 손떨림의 인위적인 오류를 거의 완벽하게 차단한 수술 방법이다 보니 흉터가 거의 적고 출혈은 최소화로 줄이고
회복도 빠르지만 고가의 의료 장비와 능숙한 의적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로봇 수술비는 고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암 치료 방법 중에 수술법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전통적인 수술 방법 외에도 복강경 수술이나 다빈치 로봇 수술 등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수술법에 따라서 이 치료비도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암 수술 말고 또 다른 치료 방법도 확인해 볼게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어서 항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는 암 진단이라는 그 자체보다 더 두렵고 힘든 것이 바로 항암 치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항암 치료는 세대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세대 세포 독성 항암, 2세대 표적 항암, 3세대 면역 항암 이렇게 나뉩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세대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주는 화학 항암제로부터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를 추적해서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설계된 2세대 표적 항암제, 그리고 가장 최신의 3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까지 이미 상용 중에 있습니다. 세대별로 정도가 다른 부작용 또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거나 쉽게 내성이 생겨 계속해서 약제를 변경해야 하는, 또는 면역세포의 개체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등 아직 아쉬운 단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적합한 약제인 경우에는 탁월한 항암 효과를 발휘하죠. 하지만 한 번 치료받는데 수억이 들 정도로 상당히 고가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큰 장벽도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세대가 거듭되면서 발전을 해왔는데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집중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에 이어서 자체 면역세포로 암세포를 사면시키는 3세대 항암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거듭되면서 발전된 기술이 적용된 항암제일수록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방사선 치료도 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이어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방사선 치료도 세대별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1세대 방사선 치료는 정의적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가장 원초의 방사선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장 보급화된 기초 치료이기도 하고요. 금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하나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모두 파괴됨으로써 극심한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두드러집니다. 2세대로 넘어오면서 방사선 양 조절로 인하여 암 부위와 정상 부위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양을 조절이 가능하게 되면서 선택적 치료가 가능해지고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종양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회당 100만 원가량의 비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3세대로 구분되는 양성자 방사선 치료입니다. 양성자 치료법의 강점은 치료 중 방사선이 암세포만 공격한 뒤 에너지가 소멸되기 때문에 정상 세포에 대한 손상이 줄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제 다시 앞에 잠시 말씀드렸던 가장 최신의 중입자 치료 역시 3세대 방사선 치료에 속하는데요. 부작용이 거의 없이 아주 짧은 단기간으로 치료를 거치하지만 기적같이 암세포가 사라지는 모습을 영상에서 보셨죠? 중입자 치료는 현재 활동 중인 암세포를 사변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암세포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세포까지 모두 없애면서 양성자 치료보다 4배 더 강한 파괴력을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가장 획기적인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렇게 앞선 치료법이다 보니 상당히 고가의 치료비가 요구됩니다. 중입자 치료의 경우 보통 회당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한 번의 치료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10회 정도 반복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니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네, 방사선 치료까지 알아봤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도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현재 나와 있고요. 3세대의 경우에는 양성자 방사선 치료와 그리고 중입자 치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암제도 그렇고 방사선 치료 모두 부작용이 적은 치료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암 치료비를 보험으로 좀 우리가 꼼꼼히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암치료보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가장 기본이 되는 암진단금을 최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암의 의심 소견을 받고 최종 암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되는 여러 가지 검사부터 진단 확정을 받으시고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과정만 해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고, 또한 진단받은 암 종류나 치료 방법에 따라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는 등 소득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단비가 그 모든 과정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할 것은 수술비인데요. 간혹 수술에 앞서 항암 치료를 먼저 선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본적으로 암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비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암 수술은 근본적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근치 역할도 있지만 예방적 치료로서 유의미한 치료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항암 치료인데요. 이 항암 치료의 원리는 암세포의 약물로 직접 영향을 줌으로써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약물로 죽이는 전신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항암 치료의 경우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몸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약제의 반응에 따라서 의사가 치료 플랜을 제시하고 그에 맞게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항암제는 모두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음은 방사선 치료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암덩어리에 방사선을 물리적인 충격을 주어서 괴멸시키는 치료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와 세대별 방사선 치료 특약을 모두 준비하셔서 빈틈없이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마땅하겠습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암통원비 특약을 준비하시면 치료 과정 내내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암 진단금과 수술비 먼저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이어서 암 치료비를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많은 내용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보험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닥치기 전까지 실감이 나지 않는 그냥 고정적인 지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연한 사고나 질병에 앞서는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막대한 의료비 내지 간병 비용은 한 가정의 파탄으로도 내몰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빈틈없이 준비된 보험을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고, 또한 치료 과정에서 닥칠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암보험을 빈틈없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암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이 암치료비 보험을 꼭 준비해야겠다고 하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예시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예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희 배우자가 백혈병이라는 큰 질환에 투병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치가 된 상태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처럼 면역 항암, 표적 항암 등 신세대 항암 치료제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완치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와이프가 이렇게 큰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됐지만 그만큼 또 주변에 많은 암 환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큰 수혜를 본 만큼 좋은 특약들을 많이들 준비하셔서 꼭 큰 질병에 있어서 극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암치료비 보험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암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마지막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암 진단비와 수술비 외에도 암치료비를 통해서 암보험을 꼼꼼히 준비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보험, 간병보험과 간편보험,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같고요. 간편보험의 경우에는 유병자 보험이라고도 불리는 보험이니까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고령화 사회에서 이 간병보험에 대해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간병보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두시는 게 나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치료비 보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암보험에서 암 진단금만으로는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암치료비 보험까지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오늘 조언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